안녕하세요. 오늘은 EU AI 법 시리즈 네 번째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는 EU AI 법이 채택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영역이에요. 고위험 AI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고위험 AI 시스템이란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수술을 보조하는 유료 AI나 자율주행차의 핵심 안전 시스템 또는 채용이나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아, 그래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이유는 이런 고위험 AI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AI가 고위험은 아니에요. EU AI 법은 어떤 AI가 고위험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어떤 AI들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해요. 고위험 AI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는 제품의 안전 구성 요소로 사용되거나 EU AI법 부속서 1에 규정된 제품 그 자체인 경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유료기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자동차의 안전 부품으로 들어가는 AI 또는 장난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AI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제품 안전과 직결되는 AI들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부속서 3에 명시된 8가지 분야의 독립형 AI 시스템들인데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8가지 분야가 뭔지 궁금해요. 하나씩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생체인식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AI 같은 거죠. 아,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 그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인프라 관리예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AI죠. 세 번째는 교육 분야예요. 입학 사정이나 시험 평가에 쓰이는 AI가 대표적이죠. 채용에도 많이 쓰이지 않나요? 네, 그게 네 번째 분야예요.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 및 인사 관리에 사용되는 AI죠. 다섯 번째는 필수 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AI인데 예를 들면 대출 심사나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평가하는 AI가 있어요. 나머지 세 분야는 법 집행, 이민 국경 관리, 사법행정 분야예요. 예를 들어 범죄 예측 AI, 입국 심사 AI, 판결문 분석 AI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쓰이는 AI면 무조건 고위험인가요? 아,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EU AI 법에는 필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분야의 AI라도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으면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아, 그럼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단순한 행정적 업무만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사용하는 AI라도 단순히 판결문을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정도라면 고위험으로 보지 않아요. 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둘째는 이미 이뤄진 인간의 결정을 개선하기만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가 이미 채점한 시험지를 AI가 다시 검토해서 실수를 찾아내는 정도라면 고위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AI가 직접 시험 점수를 매기고 평가한다면 그건 고위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만 하는 경우예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 AI를 예로 들어볼까요? AI가 과거의 대출 심사 결정들을 분석해서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보고서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고위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AI가 실제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그땐 고위험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준비 작업이라고 하셨죠? 네, 넷째는 준비 작업만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출입국 심사에서 AI가 여권 진위 여부만 확인하거나 범죄 수사에서 AI가 관련 증거들을 단순히 수집해서 정리만 하는 경우죠. 하지만 AI가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용의자의 유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면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는 고위험이 아니란 거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해도 AI가 개인을 프로파일링하는 경우는 무조건 고위험으로 봐요. 프로파일링이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AI가 분석한다거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죠. 이런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적 역할이라도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결국 AI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의무사항이 따르는데 어떤 의무사항들이 있나요? 크게 7가지 핵심 의무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부터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AI의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위험 식별 단계에서는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 채용 AI라면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입사 지원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은 없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예요. 발견된 각각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채용 AI에서 성별 편향이 발견됐다면 데이터셋을 다양화한다거나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시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은 지속적 모니터링이에요. AI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는 동안 계속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맞아요. 이유가 이렇게 철저한 위험 관리를 요구하는 건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다른 것들은요? 데이터 품질 관리도 중요해요. AI는 결국 데이터로 학습하니까요.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데이터는 없는지,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고, 3번째는 기술 문서 작성이에요. 마치 신약 개발할 때 임상시험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처럼 AI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 과정을 모두 문서화해야 해요. 로그 기록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4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AI가 내린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기록해야 해요.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처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투명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5번째가 바로 투명성과 정보 제공이에요.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6번째는 인간의 감독인데 이건 특히 중요해요. 인간의 감독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는 건데 이게 EU AI법의 핵심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하나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우선 AI 시스템을 감독할 인간 감독자를 지정해야 해요. 이 사람들은 AI의 기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는 감독자가 언제든지 AI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중지 버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해요. 아,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는 AI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채용 AI가 특정 지원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도 인간 감독자가 다르게 판단하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AI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확성과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7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이건 3가지 측면에서 봐야 해요. 첫째는 정확성이에요. AI가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내는지 측정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를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유료 진단 AI라면 95% 이상의 정확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 견고성은 뭔가요? 경고성은 AI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거나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은 특히 중요해요. AI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AI를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네요. 정확해요.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 영향 평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등이 고위험 AI 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AI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꼼꼼히 평가하는 거죠. 정말 많은 의무사항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를 위해 AI 적합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에요. 마치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임상시험을 거치는 것처럼요. 모든 고위험 AI가 같은 평가를 받나요? 아니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고위험 AI는 자체 평가로 충분한데 생체인식이나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처럼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경우는 반드시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건 마치 일반 제품은 자체 품질 검사로 충분하지만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한 것과 비슷하죠. 자체 평가와 제3자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체 평가는 제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죠. 반면 제3자 평가는 독립된 인증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마치 자동차 안전검사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거치나요? 크게 4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위험관리부터 인간감독까지 모든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확인해요. 둘째,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죠. 셋째, 모든 기술 문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적합성 선언서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이건 일종의 공식 선언이에요.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 제공자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표준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어떤 시험을 거쳤는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모든 중요 정보가 담겨야 해요. 마치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를 합친 것처럼요. 꽤 복잡한 절차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유료 AI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의 검증은 당연하죠. 그럼 이런 평가를 통과하면 CE 마크를 받는 건가요? 맞아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CE 마킹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품이 EU의 모든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인증마크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에서 흔히 보는 그 CE 마크죠. 평가받고 CE 마크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EU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고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채용 AI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발견됐다거나 유료 AI에서 오진 사례가 발견됐다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죠. 와, 정말 꼼꼼하고 까다로운 규제네요. 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있어야 우리가 AI를 더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규제들이 가진 과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EU AI 법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모호한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채용 AI가 지원자 한두 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건 중대한 위해일까요? 아니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줘야 중대한 걸까요? 또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면 이것도 중대한 위해로 봐야 할까요? 아, 그런 기준이 불명확하단 거네요. 다른 과제들도 있나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비용 부담 문제예요.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문서화, 로그 기록, 적합성 평가 등 이 모든 게 비용이에요. 대기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작은 AI 스타트업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기술 발전 속도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 번째 과제가 바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고위험 분류 체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AI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거대한 어모델이 법률 자문이나 유료 상담에 사용될 때는 고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AI가 선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도 고위험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현재의 부속서 3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위험들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요. 그 외에도 고위험 AI만의 특별한 과제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고위험 AI의 책임성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료 AI가 잘못된 진단을 했다거나 자율주행 AI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개발자, 제공자, 아니면 사용자. 게다가 AI의 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문제는 특히 고위험 AI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U AI법은 이를 위해 인간 감독과 로그 기록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결국 고위험 AI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법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균형이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네, 특히 고위험 AI의 경우 더욱 그래요. 한편으로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유료 AI는 정확한 진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진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고위험 AI 규제를 보면서 EU의 세 가지 중요한 전략이 보여요. 첫째, 예방적 접근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필터 조항을 통해 실제 위험이 있는 AI만 규제한다는 점이 영리하죠. 둘째, 제품 안전 패러다임의 확장이에요. AI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기존의 제품 안전 인증 체계를 확장했어요. CE 마킹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하면 기업들도 이미 익숙한 체계를 따르면 되니까 수용성이 높아질 거예요. 셋째, 사람 중심의 AI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AI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특히 기본권 영향평가가 이런 철학을 잘 보여줘요.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고위험 AI 규제는 EU AI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AI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고민의 결과물이죠. 다음 시간에는 EU AI법에서 제한된 위험,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다음 편도 너무 기대되네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